경제와 투자를 보다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선입니다. 딥사이트인데요. 지난해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요. 가장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건 아마도 비트코인일 겁니다. 지난해 305% 상승률을 기록했으니까요. 대단한 상승세이고요. 올해도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 투자처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요. 네네.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사실 일반인들이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단어도 많고 그래서 네네. 오늘은 욕심 좀 내려놓고 너무 네.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락을 하는가? 일부 투자 자산으로 일부라도 좀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조금 쉽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비트코인 광풍이 몇 년 전에 한번 있었다가요. 네. 이제 세상에서 좀 잊혀질만 했는데 지난해 이렇게 비트코인도 또 이렇게 갑자기 오른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광풍이 다시 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옛날 광풍 때는 100배 이렇게 나갔었고요. 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한 3, 4배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광풍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유동성이 너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예. 찾아갈 곳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안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이게 투기냐 사기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암호화폐도 단순한 투기나 사기가 아니라 이게 갑자기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널리 이제 퍼지다 보니까 네.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자 가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상승한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얘기를 하실까 봐 좀 고민을 했고 조금 쉽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안도감이 놓입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유동성이 워낙 많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 이런 게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4만 달러를 넘었다가 3만 달러 지난번에 또 깨졌고요. 네. 변동성은 계속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을 많이 내재하고 있는 자산이죠.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다른 자산의 변동성보다는 큰 거는 맞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동성에 한번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네네. 초기에 2014년도부터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기 시작해서 투자할 때 그 변동성에 비해서는 네.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장 규모가 이제 계속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산의 변동성도 이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예측을 해요. 예. 1표에 보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 차트인데 예. 초록색이 비트코인인데요. 예. 변동성 자체는 사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한데 이전의 레벨보다는 조금 안정화돼 있고 예. 사실은 S&P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락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요. 예.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요. 예. 테더 리스크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인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테더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사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기존의 암호화폐가 내재적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네. 시주가게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예, 많이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달러하고 1대1로 이제 연동을 시킨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그게 생겨야 테더라는 건가요? 예, 그걸 USD가 테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치될 조건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자산과 테더의 자산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테더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보니까 그 달러의 가치보다 발행한 테더 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네. 이제 그걸 이제 테더 리스크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받으려면 그래도 이제 내재 가치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이니까 변동은 있지만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과도한 롤러코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렇게 이제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전망하시는 분은 아닐 텐데 네. 비트코인에 보면 최근에 그 조정폭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걸로 좀
자산으로서 가는 자리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현재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재테크로서의 상품으로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폭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 하나가 시장에서 인정을 한다는 게 하나가 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화폐를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뭐 국내 주식 대표하면 삼성전자 하듯이. 예. 근데 비트코인 말고도 상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많죠. 총칭해서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제, 건가요? 예. 네. 아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을 제한 다른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한 5년 전에서 한 7년 전의 그렇고요. 사고고요. 최근에 좀 달라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알트코인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쓰고요. 쓰고, 네. 예,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대장주.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이제 가치가 네. 아직은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질 만큼 이제 가지지 않은 소장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럼 비트코인 예. 말고 좀 그렇게 어떤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요 상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네. 이더리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더리움?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현재 2의 대장주인데 네네. 작년에 그 수익률을 보면은 아까 비트코인이 3, 4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원래는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한 7배, 8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이더리움의 어떤 그 미래를 갖다가 예측할 때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훨씬 더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암호화폐에 더 적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상당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암호화폐를 한마디로 표현하기엔 사실 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자산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뭐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듯이 네. 암호화폐도 그 암호화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거는 대장주 정도. 근데 대장주 말고 다른 어떤 암호화폐 그 생태계가 훨씬 굉장히 많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만 다 보는데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도 사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럼 비트코인보다는 후발 상품이죠. 네네. 조금 더 그러면 시스템이나 체계적인 게 조금 더 안정화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측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암호화폐를 바라볼 때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자산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문제나 단점들을 개선해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고 네. 그러면 이제 자산 인정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너무 이렇게 꽂혀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네네. 아직 이더리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해결한 게 이더리움이고 예.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비트코인 생태계보다 훨씬 높은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아직 그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자산으로 써보는 시각을 조금 더 저는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관련해서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님 만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말씀해주신 이더리움에 대한 재평가 인식 얘기하신 것만 해도 네. 오늘 아주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유동성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호화폐 시장과 글로벌 주식 시장이 좀 동조화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 이게 사실 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리서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동조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로 동조화라는 상관관계를 따지는데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그 암호화폐랑 기존의 증시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동조화 문제는 네. 아직은 좀 통계적으로 그렇죠. 그 이론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조화 측면보다는 자산의 이제 투자 대상의 그 암호화폐 투자 대상의 확대 인해서 자산의 흐름이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을 어디에 넣겠느냐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동조화 측면보다는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증시에 대한 네. 그 자본의 투자보다는 자산 배분의 문제군요. 예, 그렇죠. 앞으로는 아마 암호화폐 쪽에 좀 더 이제 전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게 아마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 가끔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때가 사실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상관관계가 길게 봤을 때 있느냐. 예. 관계가 사실 같이 움직이더라도 그 이유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학자들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예. 그런 게 검증이 아직 안 예, 됐고요. 자산으로서의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예.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제 비트코인에 부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를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냐, 투기냐, 예.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와 함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자산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얘기인데요. 앞서 워낙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을 좀 줄이려는 그 노력으로 아까 이제 테더 리스크 말씀하셨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이 이제 안정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네, 보다 안정적인 코인을 만들고 이런 거는 미국도 뭐 결제 수단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네. 네. 지금 제가 자꾸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인식이 안정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예, 핵심에는 각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법 제도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제도권으로 들어온 게 결정이 된 거죠. 결제력을 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법 제도적 장치에 대한 진행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자산으로서 현실적인 시장을 인정을 한 거고 그 시장에서의 몇 가지 이제 뭐 생태계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전한 생태계. 아까 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 투기라는 인식은 좀 이제 없어진 게 투기라고 아니겠느냐. 말한 적은 없습니다. 투기냐 투자냐 야, 그 그래요? 갈림길을 예, 우리가 예. 어떻게 볼 것이냐. 비트코인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제가 또 투기라고 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잘못했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네.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심지어 이제 올해 특검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옛날에 광풍 일어났을 때는 이제 박상기 전 장관님께서 뭐 네. 돌덩어리다. 그리고 뭐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그런 정책적 분위기에서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인식이 현실적인 달라졌죠. 시장을 받아들여가지고 특검법이라고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조금 아직은 제도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특검법이라는 것 속에서 거래소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 얘기 하신 길에,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안정적인 그 암호화폐인 경우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까? 예, 미국? 결정이 난 걸로 제가 그렇군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아직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뭐 예, 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네. 이번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권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증권형인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을 따른 거죠. 우리 예를 들자면. 예, 예. 근데 증권이 아니면 아직 그걸 제도적으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는 증권형이라고 미국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리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는 좀 혼란이 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제도권이 되겠다는 건 결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증권형 이런 거는 아직은 이제 좀 추진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코인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네네. 블록체인처럼 하나의 상품 얘기한 건 아니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명칭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아까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률이 시행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3월부터 그게 어떤 법 이름이 뭡니까?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게 겁니까? 이제 특검법이라고 특검법. 특검법 네. 특정 금융정보 보고에 관련된 법일 겁니다. 네네.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특검법, 쉽게 이게 특검법 특검법이라고 하시는 그냥 거예요. 특검법이 네네. 뭐냐면은 이제 암호화폐를 정부에서는 가상 자산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가상 자산에 관련된 어떤 규제, 특히 이제 대상이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춰줘야 되는 어떤 규칙이나 룰 같은 거를 정의해서 네. 그거를 이제 시행하도록 한 게 이제 특검법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마 올 3월부터 시행이 돼서 6개월간의 유예를 주고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우리나라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이제 정상적인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예. 갑자기 저희는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니까 찾아봤는데요. 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왜 이렇게 길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줄여서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특금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사실은 지난번에 광풍 불 때는 뭐 신규 계좌를 못 트게 막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건 안 되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정상적인 합법적인 거래소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 좀 기초를 닦겠다 그런 의미인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과 건전성을 그쵸.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럼요. 두 번째가 네. 뭐냐면은 이제 탈세라든지 네. 또 테러 자금 방지라든지 이런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상세한 추적을 하겠다는 게 네. 핵심입니다. 공식 거래소가 없으니까 뭐 투자하는 분들도 불안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또 예. 문제도 좀 이전에 뭐 규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었죠. 예, 예.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얼마 전에 또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에 관한 시각이 좀 정리되거나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있나요? 예. 네, 근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옐런 장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 워딩 자체를 저희는 그만 보니까 오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옐런 장관은 암호화폐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옐런 장관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본질은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암호화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것만 따서 얘기했네요. 근데. 그래서 네.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제 저기 뭐냐면 이제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이분이 이제 미국 예, MIT에 게리 겐슬러.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네.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에 이제 새로운 그 의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네. 이분이 원래 옛날부터 이제 MIT에서 디지털 화폐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을 이제 선정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신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정부의 기대가 큽니다.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옐런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부작용은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좀 균형 있게 하자. 이 뜻이지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네. 그러게요. 필요한 부분만, 자극적인 부분만 주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또 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예. 경향이 없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업계에 계신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를 깊게 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분들이 이제 정책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이 말씀하신 자산으로서의 그 인정 이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네. 그런 자산으로서의 인정 관련해서 또 핵심적인 이거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고 예. 시장에서의 측면은 소위 이제 그게 상품으로 특히 ETF로 이제 설정이 되느냐 굉장히 예, 중요한데 ETF 설정해달라고 벌써 신청한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직 허가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좀 올해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요, 네. 이 자본 전문가분들하고 만나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코스피 있고 코스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네. 지수, 코스닥 지수 있으면은 네. 암호화폐 지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요. 일단 기본적인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지수, 암호화폐 지수가 되면은 그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것들, 네. 어떤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자산으로서 이제 베이직한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파생상 금융상품들이 도출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그러한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은 올해 말 정도, 늦으면 내년 초쯤 되면은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누군가는 암호화폐 지수 같은 걸 한번 시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ETF로 이제 포함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ETF라는 게 기본 포션을 일단 확보하게 네, 되니까요. 예. 중국은 지난번에 뭐 그 오래된 일입니다만 중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광풍 불 때 채굴하고 이런 게 막 문제가 생겨서 중국 규제하니까 그분들이 뭐 다른 나라로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중국도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가 요즘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면서요? 제가 좀 논리적 비약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네. 중국은 좀 다른 나라라고 좀 독특합니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일반 대중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예. 자기들이 피어난 입장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 중국 게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아직 뭐 없지만은 중국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단순히 뭐 암호화폐를 규제했다는 측면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암호화폐 관점에서 원하는 거는 기축통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 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면 예.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도 넘어야 되고. 네. 하지만 그 속에 기축통화도 이제 주도해야 된다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종이화폐에서의 중국은 기축통화를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거기 잘 안 껴주겠죠. 그렇죠. 기존 국가들이 예. 위엔화를 쉽게 껴주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그렇죠. 예. 그게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있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시작을 했는데 디지털 법정 화폐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래 세상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디지털 화폐가 되는데 그럼 디지털 법정 화폐 시세에서도 거기에 맞는 디지털 법정 화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정 화폐에 대한 기축 통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땐 중국은 그걸 노릴 거라는 겁니다. 예.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바뀔 때 바이든 정부에서 신경 쓰는 게 단순히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네, 미국이 네. 이제 중국의 디지털 법정화폐 기축통화 정책에 대응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다시 봐야 된다는 게 그게 저는 현재 그 시각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패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미국도 그럼요. 그렇죠.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 지금은 DM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것도 일종의 미국이 조금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거는 예. 결국은 이제 달러 기축통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무섭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중국이 뭐 암호화폐를 규제해 다시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자리에 가고 싶은데 예. 기존의 판으로는 끼기가 힘들다. 예, 새로운 그렇습니다. 판이 깔리고 있는데 주도하겠다는 예. 얘기라 뭐 경제, 금융, 뭐 실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 오늘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세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폐가 인정받느냐? 그러면 뭐 자기 자산의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러면 포션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게 좀 접근하고 자산으로서 뭐 어느 정도 좀 가져가면서 가면 될까요? 네. 제가 이제 투자자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기대치가 너무 크세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또 다른 네.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은 뭐 1년 내 10배, 100배 벌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건 아니거든요. 예. 이제는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상품으로서 되는 거고 그 상품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여지까지 데이터나 통계를 보니 다른 어떤 그 투자 대상, 재테크 상품에 비해서 암호화폐가 아마 투자 수익률로서는 최고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게 뭐 4배, 5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인한테 얘기할 때는 아직은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달을 이렇게 거기에 투자하는 건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처음에는 10%, 네. 20% 이렇게 자기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하는 자산의 범위를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투자하는 암호화폐가 정말 성장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무 단기적인 투자의 수익률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어차피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짧아도 한 6개월, 1년 정도 이게 좀 단중기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다른 재테크 상품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 역전은 100배, 1000배짜리를 맞고 싶으니까 그건 약간 투기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말씀하신 자산으로 인정받으면 합리적 자산으로서의 이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거 시간 더 얘기하고 싶은데 30초만요. 그러면 네. 어디 만약에 지금 없으신 분들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면 됩니까? 지금은? 네, 그렇죠. 네네네. 지금은 투자하는 방법은 네.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제 상위 이게 좀 이제 건전성과 신뢰성이 좀 확보됐다고 생각하는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이제 한번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특금법이 시행되면 조금 더 이제 안정성 있는 거래소들이 이제
추려질 테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훨씬 예.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딥사이트 오늘은 굉장히 뜨거운 논쟁과 기대가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들 그리고 또 투자 관점에서의 이야기까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